새벽 4시 한양 도성 서쪽 담벼락 아래 강유는 멈추었다. 글 위에 무언가 있었다. 작았다. 손바닥만 했다. 처음에는 낙엽인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서자 형태가 잡혔다. 집신 한 짝이었다. 아이가 씻는 크기였다. 발 닿는 자리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강유는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으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들여다보았다. 비었다. 이미 말라 있었다. 담벼락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도 울지 않았다. 인왕산 쪽에서 내려오는 새벽 바람만이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갔다. 강유는 일어서지 않았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의 동생은 열흘 전에 사라졌다. 세조 13년. 한양 도성 안팎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 그 다음 달에는 셋이었다. 그 다음 달에는 5. 모두 10살 아래의 아이들이었다. 모두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었다. 시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보청에서는 인신매매라고 했다. 노비로 팔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찾으려면 뇌물을 내라고 했다. 강유는 의원 최승달의 제자였다. 아직 의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24살의 견습이었다. 그의 동생 강희는 7살이었다. 사라지던 날 아침 강희는 저작거리에서 엿을 사겠다며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보청은 인신매매라고 했다. 강유는 믿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기록에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임금이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그러나 실록이 쓰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한양의 아이들이 왜 사라졌는지. 담벼락 아래 집신 한 짝. 강유는 그것을 주워 품속에 넣었다. 동생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궁궐 담벼락 아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조선의 왕은 병들어 있었다. 세조 13년 가을. 임금의 용안을 직접 본 내의원 의관은 5명이었다. 그 5명 중 3은 그의 아내 한양을 떠났다. 하나는 지방 현감으로 발령났고, 하나는 부친상을 핑계로 낙향했고, 하나는 그냥 사라졌다.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강윤의 스승 최승달은 내의원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퇴직한 치매 한 명이 드물게 찾아와 약재를 사가곤 했다. 그 치미의 이름은 박인겸이었다. 강윤이 그를 처음 본 것은 스승의 약방에서였다. 50대 초반의 말수 적은 남자였다. 눈이 항상 바닥을 향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다. 강윤은 약재를 분류하는 척 귀를 기울였다. 임금의 병은 어떻습니까? 박인겸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아는 것이 병이요. 그것이 전부였다. 박인겸은 약재값을 치르고 나갔다. 스승은 그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창문 밖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늦가을 햇살이 방바닥에 기울어진 사각형 하나를 그렸다가 사라졌다. 강윤이 동생을 잃은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다. 보청에 신고를 넣은 날 강윤은 2시간을 기다렸다. 담당 나졸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요즘 그런 일이 많소. 아마
외지로 팔려갔을 거요. 찾으려면. 나졸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강유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동전 몇 잎이 전부였다. 돈이 없으면 어렵소. 나졸은 돌아섰다. 강유는 포청문을 나서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다. 접수부에 올라온 아동 실종 신고. 빠르게 훑은 것이지만 충분했다. 올 한 해에만 17건이었다. 그 옆에 종결 처리된 건수 17건. 어느 것도 아이를 찾아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강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다. 그는 스승 몰래 스승의 옛 기록들을 뒤졌다. 최승달은 20년 전 내의원에서 일했다. 기록은 꼼꼼했다. 강윤은 세조의 병증에 관한 단편들을 찾았다. 종기, 피부, 궤양, 전신으로 번짐, 통증으로 수면 불가, 그리고 이 한 줄. 어떤 약도 듣지 않음. 강윤은 그 줄 아래에서 스승이 적어둔 메모를 발견했다. 작은 글씨였다. 인육 사용에 관한 소문. 확인 불가. 기록 삭제 권고받음. 삭제 권고를 받았지만 지우지 않았다. 스승다웠다. 강윤은 기록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강윤은 잠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패턴을 정리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 강윤은 포청에서 훔쳐본 기록과 직접 발품을 팔아 얻은 증언들을 대조했다. 패턴은 있었다. 모두 밤에 사라졌다. 모두 한양 도성 안의 아이들이었다. 하나같이 가난한 집 자식이었다. 실종 날짜를 세어보니 간격이 있었다. 보름에 한 번꼴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윤은 실종 장소를 지도에 찍었다. 스승의 약방에서 가져온 한양 도성 약도 위에 먹으로 점을 찍었다. 17개의 점. 그 점들은 모두 궁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강윤은 지도를 접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오래 그러고 있었다. 등잔기름이 타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담벼락 아래에서 집신을 발견한 이튿날 아침, 강윤은 그 일대를 다시 살폈다. 인왕산 기슭을 따라 난 작은 길이었다. 낮에도 어두웠다. 바위와 나무가 빛을 막았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궁궐 담벼락의 서쪽 끝, 북쪽으로 꺾이는 모퉁이 직전이었다. 강윤은 흙을 살폈다. 비가 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럿이 걸어간 발자국. 작은 것도 있었다. 아이 발자국이었다. 그 발자국은 담벼락 쪽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발자국은 없었다. 강윤은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새들을 살폈다. 10걸음쯤 갔을 때 작은 앞문이 있었다. 낮은 문이었다. 성인 남성이 허리를 굽혀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그러나 문틀 아래 흙이 눌려 있었다. 최근에 열렸다. 강윤은 뒤로 물러섰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날 저녁 강윤은 박인겸을 찾아갔다. 내의원에서 퇴직한 치민은 도성 동쪽 끝의 작은 집에 살았다. 마당에 약초가 심겨 있었다. 강윤이 대문을 두드리자 오래 응답이 없었다. 세 번째 두드렸을 때 문이 열렸다. 박인겸은 강윤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스승님이 보냈소? 제가 왔습니다.
박인겸은 잠시 생각하더니 강윤을 들였다. 방 안에는 약재 냄새가 가득했다. 박인겸은 앉지 않았다. 강윤도 서 있었다.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열흘 전에. 그래서 궁궐 담벼락 아래에서 아이 집신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인겸의 눈이 한번 움직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윤은 보았다. 모르는 일이요. 의관님께서는 내원에 계실 때 임금의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참여하셨습니까? 나가시오. 아이들을 씁니까? 방 안이 고요해졌다. 박인겸의 손이 천천히 약장 위에 놓였다. 손가락이 약장 모서리를 쥐었다. 마디가 휘어졌다. 나가시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강윤은 나왔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박인겸이 스승의 약방을 찾아왔다. 강윤은 창고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인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스승과 나누는 목소리를 들었다. 낮게, 빠르게. 강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스승이 창고 문을 열었다. 윤아. 스승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그만해라. 스승님,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알아들었느냐?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스승은 창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강윤은 스승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다. 강윤이 이름을 찾아낸 것은 포청 근처 주막에서였다. 주막 주인은 포청 나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술에 취해 털어놓는 이야기들. 강윤은 술을 한 잔 사주며 이야기를 끌어냈다. 요즘 아이 실종건들 말이오. 이상하지 않소? 다 종결 처리가 됐던데. 주막 주인은 잠시 망설였다. 나졸들이 하는 말인데 위에서 손을 댔다 하오. 위라면 병조에서 사람이 온다 하더이다. 한 번씩 종결 처리 지시를 내리고 간다고. 병조, 군사와 경비를 담당하는 관아. 내금이도 그 소속이었다. 궁궐 경비는 내금이의 몫이었다. 강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강인은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됐다. 엿을 좋아했다. 강윤은 눈을 떴다. 천장을 보았다. 이가 맞물렸다. 강윤이 앞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 달 금음이었다. 금음에는 달이 없었다. 인왕산 기슭의 앞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다. 강윤은 사흘을 더 살폈다. 새벽 2시 반이면 수비가 바뀌는 간격이 생겼다.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자물쇠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의원 집에는 다양한 금속 도구가 있었다. 스승이 모르는 사이에 가져온 철사. 강윤은 손이 떨렸지만 자물쇠는 열렸다. 앞문은 낮았다. 허리를 숙이고 통과했다. 안쪽은 어두웠다.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석벽이 양쪽에 있었다. 통로였다. 폭이 좁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 어려웠다. 이끼 냄새가 났다. 오래된 물기 냄새. 강윤은 안으로 걸었다. 통로 끝에 공간이 있었다. 작은 마당 같은 곳이었다.
오래된 정각 하나가 서 있었다. 처마가 낮았다. 창문이 없었다. 문이 하나였다. 정각 주변으로 잡초가 자랐다. 오래 관리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문 앞에 흙은 달랐다. 밟인 자국이 선명했다.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강유는 멈추었다.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고 비릿했다. 약을 다릴 때 나는 냄새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아래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강유는 의원 견습으로 3년을 보냈다. 그 냄새를 알았다. 비었다. 강유는 정각 쪽으로 걸었다. 문 앞에서 잠시 섰다. 손이 떨렸다. 그는 손을 쥐었다 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셋이었다. 모두 관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있었다. 중앙에 큰 화로가 있었다. 화로 위에 솥이 걸려 있었다. 솥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김이 천장으로 번졌다. 화로 옆에 나무 탁자가 있었다. 탁자 위에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여러 개였다. 강윤의 시선이 탁자 한쪽 끝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천이 덮여 있었다. 형태가 있었다. 작았다. 너무 작았다. 셋 중 하나가 강윤을 발견했다. 소리를 질렀다. 강윤은 뛰었다. 강윤은 통로를 뛰어 앞문을 통과했다. 밖으로 나왔다. 담벼락을 따라 달렸다.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두 쌍이었다. 인왕산 기슭으로 꺾어들었다. 바위 사이로 파고들었다. 몸이 좁은 틈 사이에 끼었다. 숨을 참았다. 바위 표면이 볼에 닿았다. 차가웠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강유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숨이 고르게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당겼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탁자 위의 형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너무 작았다. 날이 밝고 나서 강유는 스승을 찾아갔다. 최승달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강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일어섰다. 얼굴을 한번 훑어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강윤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정각 안에서 뛰어나오면서 집어든 것이었다. 탁자 위 항아리 하나. 뚜껑이 닫혀 있었다. 스승은 항아리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다. 유나, 열어보십시오. 그럴 필요. 열어보십시오. 최승달은 손을 들어 항아리를 받았다. 한참 들고 있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 기름 같은 것이 있었다. 색이 이상했다. 냄새가 올라왔다. 스승이 눈을 감았다. 강유는 말했다. 정각 안에 솥이 있었습니다. 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에 뭔가 덮여 있었는데 됐다. 너무 작았습니다. 아이 크기였습니다. 최승달은 앉았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강윤도 말하지 않았다. 바깥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햇살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 안에 번졌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아셨냐고요? 2해 전부터. 강유는 눈을 감았다. 박인겸
의관님도요? 그분은 더 전부터 알았다. 그래서 내 이혼을 나왔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왜? 스승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냐고? 어떻게 하면 됐겠느냐? 고 하면 누구한테 이것이 임금의 명의 없이 가능하냐고. 강유는 입을 다물었다. 임금의 명의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나라에 없다. 침묵이 길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유는 그날 오후를 혼자 보냈다. 인왕산 깃을 어딘가에 앉아서 한양을 내려다보았다. 도성 안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소리도 들렸다. 강희는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됐다. 엿을 사러 나갔다. 강유는 무릎을 세우고 팔로 감쌌다. 이가 맞물렸다. 눈에서 뭔가가 흘렀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저문은 햇살이 도성 위로 기울었다. 붉었다. 너무 붉었다. 강유는 일어섰다. 그날 밤 강유는 박인겸을 다시 찾아갔다. 박인겸은 문을 바로 열어주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강윤을 방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들어갔다 왔소. 박인겸이 먼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봤소. 보았습니다. 박인겸은 눈을 감았다.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그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강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안도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인지. 아이들이 몇입니까? 강윤이 물었다. 내가 아는 것만 12명이요. 더 있을 것이요. 임금이 지시했습니까? 박인겸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의관은 처방을 했소. 임금은 처방을 받은 것이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소. 강유는 박인겸을 보았다. 늙어 있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오래 잠들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 이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 박인겸은 긴 시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 가지가 있기는 하오. 박인겸이 말한 방법은 단순하면서 위험했다. 내 이혼에는 약방 기록이 있었다. 임금에게 올린 약의 성분과 처방을 기록하는 장부였다. 박인겸이 내 이혼을 나오기 전 그는 그 장부의 일부를 베껴두었다. 무슨 심산이었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고 했다.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 장부에는 쓰여 있었다. 은밀하게, 우회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숨겨두었소. 한양 바깥. 그것을 꺼낼 수 있습니까? 꺼낼 수는 있소.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요. 누구에게 가져가겠소? 사헌부, 의금부, 다 임금 아래 있소. 강유는 생각했다. 조선 안에는 방법이 없었다. 명나라 사신이 다음 달에 입경합니다. 박인겸의 눈이 가늘어졌다. 외교 문서를 통해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반역이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반역이 아닙니까? 침묵. 당신은 젊소. 박인겸이 말했다.
나는 늙었소. 내가 그 기록을 꺼내면 나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오. 강윤은 박인겸을 보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박인겸은 강윤을 오래 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3일 후 숭례문 박주막 자시 이후 그것이 전부였다. 강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깊어서였다. 스승은 자고 있었다. 강윤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동생이 쓰던 작은 이부자리를 떠올렸다. 낡고 얇은 것이었다. 강인은 매일 아침 제 이부자리를 혼자 폈다가 접었다. 강윤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강인은 그것을 매일 했다. 사라지던 날 아침에도 이부자리를 개고 나갔다. 강윤은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하늘이 검었다. 다음 날 저녁 강윤은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동안이었다. 평복을 입은 남자였다. 두꺼운 목, 짧은 머리카락, 옷 속에 뭔가를 찬 듯한 자세. 내금이 소속이거나 의금부 소속이었다. 강윤은 방향을 바꾸었다. 남자도 방향을 바꾸었다. 강윤은 주막 골목으로 들어갔다. 뒤돌았다.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오다가 강윤과 눈이 마주쳤다. 둘은 잠시 보았다. 그리고 남자가 돌아갔다. 강윤은 그날 박인겸에게 사람을 보낼 시간을 앞당겼다. 3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이었다. 숭례문 밖 주막은 허름했다. 강윤이 들어섰을 때 박인겸은 이미 와 있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 술잔이 있었으나 마시지 않은 것 같았다. 잔 위에 기름기 없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강윤이 자리에 앉자 박인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기름 먹인 천에 쌓인 것이었다. 얇았다. 접혀 있었다. 이것이요. 강윤이 받아 품에 넣었다. 사신단에 접근할 방법은 있소? 박인겸이 물었다. 통역관 중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통역관은 믿을 수 있소? 모릅니다. 박인겸이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일 한양을 떠날 것이오. 어디로? 그것은 알 필요 없소. 박인겸이 일어섰다. 이현직 의관을 아시오? 내의원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오. 그분도 이것을 알고 있소. 혹시 내가 잘못되면 그분을 찾으시오. 강윤은 일어서려고 했다. 박인겸이 손을 내밀었다. 앉아 있으시오. 나는 먼저 나갈 것이오. 박인겸은 나갔다. 주막 문이 열렸다 닫혔다. 강윤은 혼자 앉아 있었다. 주막 안의 소음이 계속되었다. 취한 사람들이 웃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다. 품속의 천 뭉치가 겨드랑이 아래에 닿아 있었다. 두껍지 않았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다. 그 얇은 종이 안에 12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더. 강윤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주막 문을 나선 것은 사경이 지날 무렵이었다. 골목은 어두웠다. 두 걸음을 걷고 나서 강윤은 멈추었다. 앞에 2명이 서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평복이었지만 서 있는 방식이 달랐다. 강윤은
왼쪽으로 뛰었다. 벽이었다. 오른쪽으로 꺾었다. 손이 잡혔다. 발이 꺾였다. 바닥에 쓰러졌다. 품속의 천뭉치를 잡으려 했다. 발이 손 위를 밟았다. 잡혔다. 천뭉치가 품 밖으로 꺼내졌다. 강윤이 눈을 뜬 것은 어딘가 방 안이었다. 창문이 없었다. 기름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 입 안에 피맛이 났다. 천장이 낮았다.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50대로 보였다. 관복이 아닌 무복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강윤.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몇 가지 물을 것이 있다.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인겸을 만났지. 그분이 건네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나? 침묵. 그것을 누구에게 전할 계획이었나? 침묵. 남자는 잠시 강윤을 보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하루를 줄 것이다. 생각하고 대답하여라. 남자가 나갔다. 문이 잠겼다. 강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다. 등잔의 빛이 흔들렸다. 그는 하루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아침이 왔다. 강윤은 잠들지 않았다. 새벽의 빛이 문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렸다.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였다. 의원 견습으로 3년이었다. 손이 유연했다. 시간이 걸렸다. 피가 났다. 그러나 매듭이 조금씩 풀렸다. 강윤이 방을 나선 것은 오후 늦게였다. 복도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 천장 환기구에서 빛이 들어왔다. 강윤은 그것을 통해 밖에 소음을 들었다. 교대 시간을 짐작했다. 기다렸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다. 구금된 곳은 의금부 외곽 어딘가였다. 강윤은 방향을 잡았다. 걸었다. 문이 있었다. 걸쇠가 있었다. 걸쇠를 올렸다. 바뀌었다. 강윤은 달렸다. 강윤이 찾아간 것은 내의원이었다. 박인겸이 말한 이름. 이현직. 이현직은 강윤을 보자마자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문을 잠갔다. 강윤을 위아래로 살폈다. 살아 있군. 박인겸 의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라고. 인겸이는?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현직은 눈을 감았다 떴다. 기록은? 빼앗겼습니다. 이현직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또 있다. 강윤이 그를 보았다. 나도 베껴두었다. 다른 것을. 인겸이 것과 같은 장부에서 이현직이 꺼낸 것은 작은 두루마리였다. 강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펼쳤다.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 처방, 성분, 그리고 출처. 강윤은 눈이 멈추었다. 출처 안에 쓰인 것들. 이것이면 됩니까? 충분하다. 이현직이 말했다. 강윤은 두루마리를 다시 쌌다. 그리고 물었다. 의관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현직은 잠시 강윤을 보았다. 웃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나는 여기 있겠다. 잡힐 텐데요. 이미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이곳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강윤은 일어섰다. 이현직도 일어섰다. 문을 열어주었다. 가라. 날이 밝기 전에. 강윤은 이현직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이현직은 대답하지 않았다. 통역관의 이름은 임수겸이었다. 강윤이 3번 찾아간 끝에 만난 사람이었다. 임수겸은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한참 읽었다. 표정이 변했다가 굳었다. 이것이 사실이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해도 사신단이 이것을 받아줄지 모르오. 그쪽도 위험을 피하고 싶을 것이오. 받아줄 겁니다. 임금의 건강이 명나라의 관심사이기도 하니까요. 임수겸은 강윤을 오래 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소?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임수겸이 두루마리를 다시 쌌다. 품에 넣었다. 사흘 안에 답을 드리겠소. 사흘은 지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서 임수겸에게서 사람이 왔다. 전달된 말은 짧았다. 됐소. 세조 13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임금의 피부병이 문수보살의 현현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음 해봄에 기록으로 남았다. 상원사에서의 기적이었다. 세조실록에는 그렇게 쓰여 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다. 박인겸은 한양에서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현직은 내의원에서 해직되어 지방군현 의원으로 발령났다. 임수겸은 통역관직을 잃었다. 어느 해 국경 근처에서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강윤은 한양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스승 최승달의 기록에 그해 겨울 강윤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짧은 메모다.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실록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에,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사이에 역사는 항상 틈을 남긴다. 한양에서 사라진 아이들은 그 틈 속에 있다.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고, 무덤도 없다. 그러나 엿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은 분명히 있었다. 강인은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됐다. 그것만은 기록되지 않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